지난 시간에는 건강기능식품이 무엇인지, 의약품이랑은 어떻게 다른지 두 분 교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환자분들께서 실제로 진료실에서 많이 찾으시는 건강기능식품 각 종류에 대해서 조금 하나하나씩 깊이 여쭤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국민영양제라고 불리는 비타민 D에 대해서부터 먼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건강검진 그 혈액검사에 비타민 D 수치가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수치가 10 미만이면 결핍증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혹시 교수님께서는 그런 환자분들께 실제로 비타민 D를 보충하라고 설명을 해주시는지요? 저희는 일단 20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20보다 좀 낮으면은 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있는 그 국립암센터 병원에서는 3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단위가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인데, 실제로는 대부분의 개인 의원이나 병원들은 30 기준이 제일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피검사 했을 때 비타민 D 수치가 30 미만 혹은 각 병원들에서 20 미만이면 비타민 D가 부족합니다. 비타민 D 부족증 혹은 비타민 D 결핍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 스태프분들 포함해서 저 포함해서 피검사 해보면요, 아마 최소한 30 기준으로 하면 5명 중에 거의 한 3, 4명 정도는 부족으로 나올 거예요. 30 저도 그 미만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돼요. 저는 20 몇 되더라고요. 그래요? 네. 바깥 활동을 좀 하니까 그렇겠죠. 네. 그런데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비타민 D 정상 기준 수치라는 게 20 혹은 30으로 잡은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그거는 예를 하나 들면 비타민C 권장 섭취량이라는 게 나라마다 다 달라요. 더 중요한 거는 20이나 30 기준으로 해서 낮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비타민 D를 보충을 했을 때, 주사든 약으로, 그 임상시험 48편을 종합한 46편 정도를 종합한 임상시험 결과를 종합한 메타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 질병예방서비스 특별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거기에 따르면 비타민 D가 뼈건강뿐만 아니라 면역 기능이 도움이 된다고 해서 암이나 우울증, 별의별 만병통치약으로 선정이 되는데, 그런 모든 임상시험을 종합해 보니까 그 어느 하나도 개선시키는 효과가 없었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의원 가면 피검사 보면 아마 10명 중에 8, 9명은 다 20, 30 미만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의사는 처방할 텐데, 저는 이 자체 프랙티스 진료가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되느냐? 나는 어떻게 보충해야 되느냐? 하루에 10분 정도만 햇볕을 쬐도 충분한 양의 비타민 D가 만들어져서 최소한 한 3개월 정도까지 지방 조직에 저장돼 있다가 천천히 릴리스 되는 거로 돼 있어요. 하루에 10분, 많이 하면 20-30분 좋긴 합니다. 얼굴은 가리고 팔다리 정도만 노출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보충제나 주사로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미국 의사협회지 혹은 미국 의학협회지 자마라는 의학저널에 33편의 임상시험을 종합한 메타 분석 결과, 칼슘이나 비타민 D를 단독으로 먹거나 혹은 합쳐서 먹거나, 보통 우리가 폐경 여성들에게나 혹은 폐경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 있는 환자들한테 주잖아요. 먹으나 안 먹으나 위약 효과랑 비교해 봤을 때 골절 예방에 차이가 없다라고 나왔어요. 그 이전엔 그런 메타분석 논문이 없었거든요. 그런 게 나왔고요.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3년 전에 칼슘 관련해서는 2010년도에,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 7편의 임상시험을 종합해 보니까 칼슘을 먹으면 심혈관 질환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30%가. 27%인데 30%가 가까이. 심혈관 질환이란 건 뭐예요? 협심증, 심근경색, 뇌경색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칼슘이 심혈관 질환을 오히려 일으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로 또 메타 분석이 나왔는데, 아니다, 안 높인다는 메타 분석이 또 나왔어요. 이러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그 뒤로 나온 또 임상시험들이 있기에 다 종합해갖고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칼슘은 먹는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 위험성이 안 먹는 사람에 비해서 15% 높은 걸로 제가 결론이 나왔어요.
그거는 질적 수준이 높은 연구에서도 일관성 있게 나왔었거든요. 그게 제가 3년 전에 처음 전 세계적으로 발표를 한 거예요. 국제학술제. 이론이랑 뭐랑 상관없이 임상시험들을 종합해 보니까 심혈관 질환 위험성이 높아지고 골절 예방 위험성이 골절은 좋아지게 하지도 않다면 먹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럼 비타민 D는 어떻게 되냐? 그건 최근에 제가 재작년에 고용량 비타민 D 요법만 사용한 임상시험을 다 종합해 봤더니 골절 예방에 도움이 안 되는 거로 나오고요. 오히려 낙상, 넘어지는 거 있죠. 연세진 분들 근육이나 이런 기능이 떨어져 갖고 잠깐 자칫해도 이렇게 낙상하는 위험성이 높아지는 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건 이겁니다. 현재는 골다공증 학회나 이런 데서 비타민 D나 칼슘은 음식이나 햇볕 이런 걸 통해서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 이 칼슘이나 비타민 D는 박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국민영양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애들부터 중년 여성, 노인분들까지 온 국민이 다 쉽게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깐깐하고 보수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꼭 이 보충이 좀 도움이 될 만한 분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저희 주치의 선생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처방을 받는다면 뭐 그런 분들은 드시는 게 또 이득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특히나 또 뭐 골다공증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는 칼슘 보충제를 좀 써야 되는 그런 약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잘 상의해서 복용을 하셔도 되겠고요. 근데 이제 역시 저 같은 경우도 그런 환자라고 할지라도 먼저 권해야 될 것은 식품을 통해서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고 또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햇볕을 좀 더 볼 수 있도록 그걸 먼저 권하고 이제 그게 좀 부족하거나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그 다음 단계로 적절한 용량의 너무 고용량이 아닌 그런 보충제를 좀 권할 수 있는 이렇게 조금 단계별로 차근차근 접근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이제 진료를 볼 때 골다공증 환자분이 오시면 평소에 혹시 식사는 골고루 잘 드시고 계신지, 햇빛은 하루에 야외 활동 얼마나 하시는지 그런 것도 여쭤보고 충분히 일상생활로 섭취가 잘 하고 계신다고 하면 사실 추가적인 뭐 불필요한 처방은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정도의 양은 하루에 요새 또 우유들 유제품이 칼슘이 다 첨가돼서 나와요. 그래서 고칼슘 우유, 칼슘, 뼈로 가는 칼슘 우유 이런 것들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보통 일반 우유의 한 2배 정도 칼슘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한 잔이면 한 300ml 이상 칼슘이 포함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고칼슘 우유를 한 잔, 한 팩 정도 드시면은 다 채워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는 이제 그 환자분들께 설사 골다공증이 있다고 해도 먼저 고칼슘 우유 같은 걸로 채우기를 권하고요. 칼슘과 특히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시청자분들이 평소에도 사실 한 50% 이상은, 절반 이상은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교수님 이야기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